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단 3일 만에 전시작전권 환수 카드를 꺼낸 겁니다. 28년간 우리가 쥐고 있던 28,500명의 주한미군 배치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연 1조 5천억 원을 3배로 올리라고 압박했더니 한국이 오히려 우리 힘으로 하겠다며 돌아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진 그 자리를 유럽 6개국이 동시에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산 수출이 200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산 포탄 20만 발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연 9만 발도 못 만드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 의회였습니다. 상원의원 유본명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선언한 겁니다. 한국을 호구로 본 대가 200조 원 방산시장 상실과 아시아 전략 붕괴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전직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제 이름은 존 매튜스입니다. 62살이고 국방부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DC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저는 국방부 청사 3층 모퉁이 사무실의 주인이었습니다. 28평 크기의 방에는 가죽 소파가 있었고 책장에는 28년간 받은 표창장 17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감사패도 2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과 직통 전화로 연결되는 책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2평짜리 아파트 거실에 접이식 책상 하나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CNN 뉴스가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같은 장면을 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소식입니다. 폴란드의 K 전차 180대 수출,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53문 계약, 노르웨이가 K21 보병 전투 차량 도입 검토.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커피를 마시려 부엌으로 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찬장 문을 엽니다. 머그잔이 보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5년 국방부 승진 기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비웃음거리입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또 그 뉴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이 또 계약했대요. 이번엔 체코입니다.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하니.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잘못입니다. 2023년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못 버팁니다. 방위비를 3배로 올려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28년 경력을 날렸습니다. 아내는 모릅니다. 그 보고서의 진짜 내용을 말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은 한국의 생명줄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는 6개월 안에 붕괴합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느낍니다. 국방부 동료들이 저를 피합니다. 지난주 슈퍼마켓에서 옛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난달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퇴직자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28년간 매년 참석했던 행사입니다. 올해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인원이 제한되어서요. 거짓말입니다. 작년에는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단지 저만 빠진 것입니다. 참혹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끊습니다. 후배들이 연락을 피합니다.
국방부 내부 메일링 리스트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82학번 모임입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존,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이야기 들었어.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힘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운전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2023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3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뜨거운 커피 향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차가운 백색 빛을 뿌리고 있었고 복도 저편에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 중앙 광장에는 11월 찬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청사 곳곳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해군 장교의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국방부는 스문의 시간 돌아갑니다. 잠들지 않는 제국의 심장입니다. 그날 밤 회의실 테이블에는 서류 뭉치 1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서류마다 급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운을 말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는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중 5명이 이미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모두 명예롭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 후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화되고 한국이 200조 원 방산 제국으로 떠오르며 제가 국방부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 하나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30조 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로버트 첸이 앉아 있었습니다. 58세 국방부 예산 담당 부차관보로 냉철한 사람이었죠. 대만계 미국인으로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숫자에 강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데이비드 톰슨이 있었습니다. 62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수잔 밀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54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출신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이클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47세 합참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출신 육군 대령으로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에는 제임스 윌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65세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현재는 국방부 자문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맞은편에는 캐서린 리가 있었습니다. 41세 CIA 한국 담당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오늘 회의 주제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1천억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3조 3천억 원입니다. 로버트 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배 인상이군요.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 압박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위협적입니다. 미군 28,500명이 없으면 한국은 버티지 못합니다. 수잔 밀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자체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어요. 방산 수출도 늘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미국의 전략 자산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해구산도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캐서린 리가 끼어들었습니다. CIA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경쟁력이요?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와 비교가 되나요? 한국 무기는 값이 싸서 팔리는 겁니다.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제임스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국군을 봤습니다. 훈련은 잘하지만 미군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합참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군 병력 50만 명, 전차 2,300대, 전투기 400대. 숫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자권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한국은 우리 없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협상 카드입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 환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이 요구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미국 의회도 반대할 겁니다. 로버트 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이 들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론은 일시적입니다. 결국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캐서린 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CIA 보고서를 하나 더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대요? 폴란드가 그렇게 많이 사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50억 달러입니다. 약 20조 원이죠. 수잔 밀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폴란드 하나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방산 수출을 합니다. 연간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임스 윌슨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미국이 팔지 않는 나라들에게 파는 거죠.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따라서 방위비 3배 인상을 요구하고 관철시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를 의미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전략으로 백악관에 보고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을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 생각은 이후 3년간 우리의 전략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오판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4만 5천 명이 틀린 숫자라는 것을. 실제 주한미군은 28,500명이었습니다. 그 과장된 숫자가 한국의 반발을 더 키울 거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12월 초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3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상 전술이군. 결국엔 받아들일 거야. 2024년 1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첫 발언을 했습니다. 3배 인상이 합리적입니다.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과도합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 감축을 검토해야겠군요. 한국 측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역시 미군 감축 카드가 통하는구나. 하지만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 전략의 핵심입니다.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보고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무너질 겁니다. 로버트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3배를 자체 감당하려면 국방비를 GDP의 5%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1.5배 인상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3배를 고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한국이 먼저 굴복할 거야. 그런데 7월에 이상한 뉴스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K-21 보병 전투 차량 1,400대를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조 원, 또 캐서린 리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총 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억 달러면 약 40조 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80조 원입니다. 미국 방산 수출의 40% 수준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때문이야. 전쟁이 끝나면 한국 수출도 줄어들 거야. 9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결의안이 뭐가 중요해? 실제로 환수되려면 미국이 동의해야 하는데. 하지만 10월, 한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한국이 한 발 물러섰구나. 하지만 그날 밤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교민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발언이 CNN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11월,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습니다.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존, 이거 심각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전자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자권 이양은 양국 합의 사항입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12월 초,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위원장뿐 아니라 상원의원 6명이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원들이 한국에 가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시찰 명목입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시찰. 이 시점에 며칠 후 상원의원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남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의회가 우리 편이구나. 하지만 다음 발언이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국과의 공정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동맹을 해칩니다. 그 말은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의회가 한국 편을 들고 있어. 그날 밤 의원단은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한 상원의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합니다. 또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입니다. 방산 수출로 우리를 돕고 있고요. 폴란드의 판 무기들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그때 이미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방부 청사 3층 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문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CIA 정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급증 및 자체 방위 역량 강화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요약이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 총액 650억 달러 전망. 전년 대비 200% 증가. 주요 수출국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호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50억 달러면 약 85조 원입니다. 미국 방산 수출의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건 일시적이 아니야.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에 대비하여 자체 국방력 강화에 GDP의 3.5%를 투자 중.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지휘통신체계 구축에 집중. 또 다른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중. 폴란드, 호주, 인도와의 3국 안보 협력 체제 논의 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 가려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북한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 없이.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말했습니다. 한국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잔 밀러가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 수출은 연 100억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포탄을 연간 20만 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9만 발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첨단 무기가 중요하죠. 한국이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나요? 수잔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 한국은 이지스함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그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 우리가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한국을 말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중견 국가입니다. 미국은 3억 3천만 명입니다. 수잔 밀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구만이 국력은 아닙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데이비드 톰슨이 말했습니다.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독립하려는 겁니다.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에이, 괜찮아.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노르웨이에 K9 자주포 72문을 수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5억 달러입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또 계약이야?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이 계속 무기를 팔고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전략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한국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통령 신년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원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주 국방의 원년. 이건 선언이야. 협상 전술이 아니라 선언이야. 며칠 후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2025년 국방비를 GDP의 3.8%로 증액합니다. 총 65조 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5조 원이면 약 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 1인당 1,000달러입니다. 미국은 1인당 2,500달러입니다. 아직 우리가 높아. 한국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하지만 다음 발표가 충격이었습니다. 국방비의 40%를 첨단 무기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에 투자합니다. 40%면 26조 원입니다. 약 200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입니다. 미쳤어. 한국이 미쳤어. 2월 초였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K-21 보병 전투 차량 500대를 수출한다는 겁니다. 계약 금액은 3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체코와 K 전차 100대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억 달러였습니다. 하루에 2건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총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캐서린 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A 분석도 같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자체 국방력 강화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로버트 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없이도 국방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어요. 수잔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재무장 중입니다. 한국 무기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월,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위비 분담 협상 현황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20만 발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9만 발밖에 못 보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생산 능력의 차이입니다. 의원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딸리면서 어떻게 한국을 압박합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 의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변명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 톰슨이 전화했습니다. 존,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전략 재검토 회의입니다. 재검토. 그건 내 전략이 틀렸다는 뜻이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셋째 주 목요일, 백악관 회의실에 미국 안보 라인의 핵심들이 모였습니다. CI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3시간 전, 한국 대통령이 미 연방상원의원단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기정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병력 감축에 법적 제동을 걸겠다. 국방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이 독일에 K 전차 200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0억 달러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이요? 레오파르트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고요. 독일은 빠른 납기를 위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2027년까지 200대를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입니다.
오늘 오후 한국이 프랑스에도 K9, 자주포 100문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억 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에 60억 달러, 약 8조 원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정했습니다. 일시적이야. 전쟁 특수일 뿐이야. 하지만 CIA 국장의 다음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CIA 분석에 따르면 이건 일시적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은 향후 10년간 재무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협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10년.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 전략이 완벽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캐서린 리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존,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IA 추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거예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데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방산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아이언돔 기술과 K방산 기술의 융합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한국과 협력을?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동 긴장이 계속되니까요. 한국의 생산 속도에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었습니다. 존, CNN 켜봐요. 긴급 속보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이 오늘 유럽 6개국과 방산협력 포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가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서명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유럽 국가 대표들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향후 5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이 예상됩니다. 500억 달러, 약 65조 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나토의 방산 체계를 재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체제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다는 분석입니다. 제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한국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식을 종합해 봤습니다. 충격 한 번. 한국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충격 2번.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충격 3번. 독일이 한국 전차 200대를 샀습니다. 40억 달러. 충격 4번. 프랑스가 한국 자주포 100문을 샀습니다. 20억 달러. 충격 5번. 유럽 6개국이 한국과 포괄협정을 맺었습니다. 500억 달러.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56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73조 원. 미국 연간 방산 수출의 28%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5년 3월까지의 숫자였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연말에는 8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약 100조 원. 미국 방산 수출의 40% 수준. 이건 재앙이야. 우리가 받을 뻔한 물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방위비를 3배로 올렸다면 우리는 연 4조 5천억 원을 받았을 겁니다. 5년이면 22조 5천억 원. 하지만 지금 한국은 방산 수출로 연 100조 원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뻔한 것의 20배입니다. 우리가 얻을 뻔한 수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판 무기들, 만약 미국이 팔았다면 우리 수익이었습니다. 독일 전차 200대, 우리가 에미를 팔았다면 100억 달러, 프랑스 자주포 100문, 우리가 M109를 팔았다면 30억 달러, 폴란드 전차 1000대, 우리가 팔았다면 200억 달러, 총 330억 달러, 약 43조 원. 잃어버린 수익이었습니다. 개인적 위기도 심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한국 담당이잖아. 완전 망했네. 트럼프한테 잘못 보고한 거 아냐?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다 들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부하 직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정 보고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일정 보고하라고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취소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차관실에서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제 일정을 왜 취소했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 당분간 쉬세요. 한국 업무에서 손을 떼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담당인데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한국 담당은 수잔 밀러로 교체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경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한국 담당에서 해임되었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전략이 틀렸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업무를 맡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2025년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공식 통보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되지만 작전권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자료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지휘 통신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27년 전자권 환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권 환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라디오에서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전자권 환수 선언, 미국 반발 예상, 주한미군 지휘 재검토 불가피, 한미 동맹 70년 역사의 전환점,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동맹 파기입니다.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반대했습니다. 철수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아시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재협상해야 합니다. 전자권 환수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자 작전이 가능합니까?
CIA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CIA 평가 결과입니다. 한국은 2025년 현재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CIA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지휘통신체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통신망이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보 자산은요? 정찰 위성은요? CIA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정찰 위성 5기를 추가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3기가 궤도에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기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데요?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존 매튜스 차관보,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 처리함. 명예퇴직,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28년 공직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손실 계산서였습니다. 직접 손실부터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림 분담금 협상. 우리가 요구했던 방위비 3배 인상. 연 3조 3천억 원에서 현재 1조 1천억 원을 빼면 2조 2천억 원. 5년이면 11조 원. 날렸습니다. 둘째, 포기한 기술 이전 가치.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의 기술. 우리가 협력했다면 기술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K 전차 기술, K9 자주포 기술, K21 보병 전투 차량 기술. 총 가치 5조 원. 포기했습니다. 셋째, 잃어버린 생산권. 한국이 유럽에 판 무기들. 원래 우리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총 계약 규모 100억 달러. 우리가 팔았다면 우리 것이었습니다. 넷째, 무산된 수출권. 한국이 앞으로 팔 무기들. CIA 전망으로는 향후 5년간 3천억 달러.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 몫이었습니다. 직접 손실 합계 약 40조 원. 기회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첫째, 대체 제품 가격. 한국 없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무기를 더 보내야 합니다. F-35 전투기 추가 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 연 1조 원 추가 비용. 5년이면 5조 원. 둘째, 유지비 추가 부담. 전자권 없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 5천억 원 추가 비용. 5년이면 2조 5천억 원. 셋째, 기술 종속 비용. 한국 무기 기술을 못 받으면 자체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비 10조 원. 기회비용 합계 약 17조 5천억 원. 무형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첫째, 국가 신뢰도 하락. 미국의 동맹 관리 능력 저하로 다른 나라들도 믿음을 잃습니다. 화폐 가치로 환산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 둘째, 국제 입찰 배제.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예상 손실 1천억 달러, 약 130조 원. 셋째, 미래 협력 기회 상실. 한국과의 공동 개발, 기술 협력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예상 가치 50조 원. 무형 손실 합계 약 180조 원. 총계를 계산했습니다. 직접 손실 40조 원. 기회비용 17조 5천억 원. 무형 손실 180조 원. 총 237조 5천억 원. 약 1,800억 달러. 저는 종이에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237조 5천억 원. 그리고 비교 대상을 적었습니다. 237조 원이면 F-35 전투기 2,30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지스함 80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급 항공모함 2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나사 우주 탐사 예산 20년치입니다.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날렸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 하나로 말입니다. 6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28평방에서 28년간 모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박스. 표창장 17개. 각 표창장마다 추억이 있었습니다. 2010년 이라크 전략 수립 공로, 2015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 기여, 2020년 인도 태평양 전략 수립. 모두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기억들입니다. 두 번째 박스. 대통령 감사패 2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받은 것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것 하나. 트럼프 감사패를 보니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의 전략을 실행하다가 망했으니까요. 세 번째 박스. 가족 사진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백악관 정원에서였습니다. 2018년 승진 기념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납니다. 이제 그 자랑을 부끄러움으로 바꿨습니다. 네 번째 박스.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찍은 사진들.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비웃고 있을까요? 마지막 박스. 제 명함들. 존 매튜스,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그 직함이 이제 사라집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 그날 밤 회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을입니다. 전자권이 우리 카드입니다. 방위비 3배 관철 가능합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박스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제 차에 박스들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청사를 바라봤습니다. 28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곳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5년 상반기 1천억 달러 돌파.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박스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운 것입니다. 그렇게 28년 공직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 4월입니다. 퇴직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오늘도 한국 소식이 나옵니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K9 자주포 200문 수출 계약. 계약 금액은 40억 달러입니다.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아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것을. 현재 뉴스를 보면 대조가 참혹합니다. 한국은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2025년 총액 1,500억 달러, 2026년 목표 2,000억 달러,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배치권을 잃었습니다.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4개 대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방산 수출. 한국 연 2천억 달러 목표. 미국 연 2,500억 달러.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 능력. 한국 포탄 연 30만 발 생산 가능. 미국 포탄 연 12만 발로 늘렸지만 여전히 한국의 40%. 셋째, 납기. 한국 계약 후 2년 내 납품. 미국 계약 후 4년에서 5년 소요. 넷째, 가격. 한국, 미국 무기의 60% 가격. 미국 고가 전략 유지하지만 경쟁력 하락. 국민 반응도 대조됩니다.
한국 국민은 자부심에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K방산이 국격을 높이고 있다. 자주 국방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망쳤다. 한국을 잃은 것은 큰 손실이다.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 국민 85%가 전작권 환수를 지지합니다. 미국 국민 62%가 트럼프 동맹 정책을 반대합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7가지였습니다. 첫째, 동맹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했다면 지금쯤 한미 동맹은 더 강했을 겁니다. 둘째, 과소평가는 위험합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경제 규모 세계 12위, 기술 수준 세계 최상위권, 생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협력을 제안했다면 지금쯤 한미 공동 방산 체제가 완성되었을 겁니다. 셋째, 압박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압박하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일어섰습니다. 자립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윈윈을 추구했다면 지금쯤 한국은 여전히 우리 파트너였을 겁니다. 넷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강해졌습니다. 다섯째, 독립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는 못 버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독자 국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작권을 가져갔습니다. 여섯째, 신뢰는 쉽게 무너집니다. 70년 동맹이 튼튼하다고 생각했지만 3년 만에 흔들렸습니다. 일방적 요구가 신뢰를 깼습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이 의리라고 우리 없이 못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호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다. 한국을 호구로 본 우리가 호구였습니다. 한국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K 전차는 세계 최고 성능, K9 자주포는 세계 최다 수출. 한국은 생산 강국이었습니다. 조선소, 반도체, 배터리 생산이 세계 1위. 한국은 신뢰 국가였습니다. 2024년 4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고 재구매율이 87%였습니다. 미국은 62%였습니다. 한국은 전략 국가였습니다. 방산 수출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했던 배려였습니다. 2024년 초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곤란합니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압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대화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상생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윈윈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을 고집한 겁니다. 우리가 갑질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2024년 중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주권입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그 말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동맹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협박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세요? 저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 3가지. 첫째,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했을 겁니다. 을이 아니라 동반자로,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 의존국이 아니라 독립국으로.
그랬다면 지금쯤 한미는 더 강한 동맹이었을 겁니다. 둘째, 방위비를 협의했을 겁니다. 3배 요구가 아니라 1.5배 협의. 일방 통보가 아니라 상호 논의. 압박이 아니라 대화. 그랬다면 한국은 여전히 우리 편이었을 겁니다. 셋째, 한국 능력을 인정했을 겁니다. 과소평가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 무시가 아니라 존중. 갑질이 아니라 협력. 그랬다면 지금쯤 한미 공동 방산 체제가 완성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긍정적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2026년 지금쯤 한미 공동 방산 체제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기술 지원. 함께 유럽 시장을 석권했을 겁니다. 함께 중동 시장을 확대했을 겁니다. 함께 아시아 안보를 강화했을 겁니다. 수익도 함께 나눴을 겁니다. 한국도 행복하고 미국도 행복한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동맹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방적 요구는 독이 됩니다. 미국 국민에게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독립을 추구하십시오. 저는 한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성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겨냈습니다. 당신들은 증명했습니다. 을이 아니라는 것을,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부럽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부럽습니다. 당신들의 생산 능력이 부럽습니다. 당신들의 신뢰가 부럽습니다. 당신들의 전략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의 자주성이 부럽습니다. 현재 저는 워싱턴 DC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2평짜리 공간입니다. 거실 한쪽에 책상이 있고 작은 소파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그저 강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오늘도 한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 금액 60억 달러. 가슴이 아팠습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우리가 협력을 제안했다면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고 전투기를 만들어?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지금 보니 한국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와 계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간단히 먹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갑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도서관에 갈까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산책, 도서관, 집. 예전에는 국방부, 백악관, 의회를 오갔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원과 도서관이 전부입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벤치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6년 1분기 600억 달러 돌파. 저는 신문을 집어 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신 한국 성과를 더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일본과 방산협력 협정 체결. 일본 재무장에 한국 무기 공급. 일본마저 한국 무기를 삽니다. 한국, 사우디와 K 전차 공동 생산 합의. 중동 방산 허브 구축. 중동까지 장악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주가 3년간 4배 상승. 국부 펀드 투자 급증. 경제 효과까지 엄청납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을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을은 우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대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3년간의 변화. 한국 성과 3가지. 첫째, 방산 수출 세계 2위 달성. 연 2,500억 달러. 둘째, 전자권 환수 완료. 완전한 자주 국방 시현. 셋째, 국제적 신뢰도 상승. 43개국 방산 파트너. 미국 현실 3가지. 첫째, 아시아 전략 약화. 주한미군 영향력 30% 감소. 둘째, 유럽 방산 시장 점유율 하락. 한국의 15% 내줌. 셋째, 동맹 신뢰도 추락. 나토 회원국들 무기 다변화 추진. 국민 반응 대비. 한국 국민 92%가 자국 방산에 자부심. 미국 국민 58%가 동맹 정책 실패 평가. 교훈이 명확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저버린 자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습니다. 이 교훈이 왜 중요합니까? 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 오늘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가되 독립적으로 갑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 의회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인데, 하지만 우리는 대등함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종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을로 본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고백입니다. 28년 경력을 날린 사람의 후회입니다. 237조 원을 날린 나라의 실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를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동맹은 힘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